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내일은 이벤트 데이입니다. 미국 CPI 발표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도입 이래 최초로 50bp 인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월에 이어서 3번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건데요. 내일 빅스텝으로 걸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전략 출발합니다. 소비자 물가 6%, 기대 인플레이션율 약 4%.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처럼 심각하기 때문에 빅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로 지금 외환 위기 이후에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을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랐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더 빠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신속하게 안정시켜야 하는 특명이 한국은행에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물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임박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도 금통위를 빅스텝으로 내몰고 있는 거겠죠. 이달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1.75%, 미국은 1.5에서 1.75% 때문인데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요. 내일 한국은행이 0.25%만 올린다면 미국의 FOMC에서 빅스텝만 밟더라도 역전을 피할 수 없게 되고요. 우리가 빅스텝을 하더라도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게 되면 그래도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해외 자본은 금리뿐 아니라 펀더멘탈 등 다른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곧바로 자본 유출로 이어진다는 판단은 성급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큰 고민거리가 되겠는데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요. 체감 경기도 나빠지겠죠. 그럼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기 성장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오늘 함께할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윤 연구위원이 작성한 리포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진한 파란색은 CSI 소비자 심리 지수고요. 그리고 ESI는 이 기업과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합성한 지수입니다. 지난 6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CS 금리는 크게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ESI는 기준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점차 경기 둔화로 정책 초점이 옮겨질 수 있는데요. 당분간 강력한 긴축 대응은 불가피하더라도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등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전망을 체크해보면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환율에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장중 지금 계속 1,314원, 1,315원까지 터치를 하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내일 만약 인상폭이 0.25%포인트에 그치면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3분기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가 4분기부터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심층적인 전망과 전략 윤여삼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가성비 전략의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까칠하신 거 보니까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도 힘들지만 우리 윤 의원님 같은 분들도 아주 시달리시는 상황 같아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금리 변동성 자체가 유발하고 있는 이 긴축 여건이나 이제 저는 채권 시장을 이제 이 금융 시장의 상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상수원. 왜냐면은 직접 조달로 기업들이라든지 돈을 필요로 하는 심지어는 정부조차도 여기서 이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회사채 시장 쪽에서는 지금 긴급 자금까지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루머까지 돌 정도로 이 자금 시장의 상수원 자체가 오염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이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다른 리스크 에셋은 안정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까지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채권 전문가가 요즘에 이런저런데 좀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상수원이 오염됐거나 고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상황. 거기다 시장이 막 진짜 사람 진을 뺍니다. 무너지려면 그냥 무너지지. 이거는 이때 그동안 사실은 작년에 코스피 3,300포인트 가고 S&P 500도 4,000포인트 때 나스닥 13,000 넘어갈 때
그것도 좀 과열이라는 인식들이 많았지만 그랬죠. 지금 미국 증시는 단기간 올해만 지금 반년 동안 좀 떨어진 낙폭이 강했지만 우리는 무려 1000포인트가 빠지긴 했지만 이게 지금 1년에 걸쳐서 계속 흘러내리고 네. 또 이제 여러 이익이라든지 뭐 PBR과 같은 자산 규모 기업들의 그런 환경을 놓고 보면 한 2400포인트 정도면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또 2300대로 주저앉으면서도 또 약간의 희망 고문 비슷하게 이 정도면은 리세션이 아니라고 하면 조정만큼 받은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지리멸멸한 이 시장 흐름이 리세션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확실히 소프트 랜딩으로 바닥을 다지고 뭔가 기회를 도모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또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뭐 발을 빼지도 더 그렇다고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서 더 담그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100대를 갖다가 한꺼번에 맞고 병원에 실려가는 게 낫지. 이거 무슨 뭐 10대씩 열을 맞으라니까. 그게 더 무섭죠. 근데 원래 우리 금통위가 목요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왜 근데 내일 열리죠? 네, 원래 연초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 길인 목요일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G20 뭐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가 그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고 총재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팬데믹 상황이 나아졌다고 그 회의가 재개되면서 다음 주쯤 이렇게 참석을 하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루 정도를 지금 땡겨서 수요일 날 그래요? 네, 그렇게 진행하기로 이길 내일로 하기로 그렇습니까? 하루가 당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내일 우리가 빅스텝을 하더라도 7월 FOMC에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다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네. 외국인 이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데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5월 마지막 영업일 날 이 주제를 가지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 업을 시작한 게 2005년인데 그때도 또 공교롭게 미국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우리보다 빠른 인상 속도 때문에 그때도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한 100bp가 진행됐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가 맞습니다. 그 무렵이었다. 근데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다. 그 금리 역전되는 구간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채권을 사러 더 많이 공격적으로 유입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금리 역전폭은 더 컸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금리 차만 보고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현물 달러 대비 미국이 더 우리보다 금리가 높을 거라고 해서 선도환 시장에서는 미래 달러 가치를 좀 더 높게 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에서 현물 달러를 지금 부족한 우리나라에 들고 와서 매각을 쳐주고 그리고 선물환,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선물환을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FX 수합이라고 합니다. 그 수합 차익 거래를 통해서 외환 쪽에서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크니까 지난 한 달간에도 6월 달에 채권 시장의 외국인들 대규모 만기가 도래했는데 올해 연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 연간 무려 채권을 60조 원이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주식 쪽에서는 계속 이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금리 메리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긴 했는데 최근에는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들이나 금리 차가 좁혀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이 조금 이제 경제에 대한 우려들,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충분히 녹였다는 인식에 지난 한 달간 10조 원 가까운 매수세를 좀 강하게 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여기서 제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 아까 금투협에서 발표했던 제목이 금리 역전 큰일 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한국이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경제 체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 견실성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외환보유고도 줄어서 노이즈도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이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대비 경상수지로는 아직까지 흑자, 캐시플로우를 벌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건 유럽이거든요. 유럽은 지금 사상 최초로 1유로당 1달러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리스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인 부분이 분명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외국인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진다 한들 이 자금 이탈에 대한 리스크나 한국 전체적인 신용도에 대한 뭐 그런 투자에 대한 우려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여삼 위원의 메시지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전달하고 싶으신 것은 시장에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한미 정책금리 내지는 시장금리의 역전 이꼬로
외국의 해외 자본의 이탈 네. 이런 식으로 등식화시키지는 말자 네. 그 말씀이었고요. 맞습니다. 이게 네. 핵심이고 우리가 그 전에도 아까 제가 2005년에도 역전이 됐었고 불과 요 앞에 금리 인상기인 2018년에도 미국이 기준금리 2.5를 갈 때 우리나라는 불과 1.75에 그쳤거든요. 네.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수출 그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율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보다 펀더멘탈이 안 된다고 금리를 무려 기준금리를 75bp를 낮게 가져갔는데 그 뒤에 2019년 팬데믹 터질 때까지 우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았거든요. 예, 예. 근데 금융시장이 그렇게 혼란스러웠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소개드리기는 시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중간에 말씀하신 FX 스왑 포인트 같은 걸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채권을 사는 것이 환해지를 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고도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높은 수익이라기보다도 해볼 만한 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네. 디폴트를 낼 정도로 네. 그 정도의 취약성이 아니라고 하면 금리를 미국보다 덜 받는다고 해도 미래의 달러 대비 원화 가치에 대한 그 환쪽에서의 베네핏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채권을 사고 있다. 얼추 제가 지금 요즘 스왑 포인트를 봐서는 이게 해지하는 순간에 환에서만 못 먹어도 7, 8%는 먹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지금 예. 그 연환산 하면은 그 정도 될 예. 겁니다. 그러니 채권 시장은 그렇다 치고 그 말씀은 꼭 미국이 앞으로도 0.75%포인트 50bp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한은도 꼭 그만큼 올릴 필요는 없다고도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금리는 내생 변수입니다. 내생. 우리가 왜 대외 쪽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금리 쪽으로 어필한다? 오히려 되려 우리는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네. GDP 대비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라든지 최근에 늘어났던 속도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네. 분명히 이제 담보력이라든지 LTV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채 위기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한데 제 주변에도 지금 꽤 많아요. 영끌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그동안 이제 올라간 아파트 가격 때문에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아파트 한 14, 15억 정도 하는데 LTV 끼면 한 5억 정도 대출 받았는데 그분들의 이자 부담액이 작년도 기준금리 0.5%가 올해 말까지 지금 2.75 내지 3%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자 부담액으로 지금 상당 부분 소비 쪽에서 위축받아야 될 요인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그 경제 주체들이 그 금리에서 받는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려 그쪽의 가계 쪽에서 소비라든지 이런 쪽의 위축 요인이 더 커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금리 역전되는 데서 우리가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성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그 낮아진 금리 여건에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조금 일부 유출은 인정하더라도 그걸 마중물 삼아서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돌 때 미국보다 빨리 돌 수 있다고 하면 금리 역전된 건 아무 하등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한국 경제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방금리를 3% 중반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굳이 3% 이상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서 가계 중심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은 얼마 전에 상의에서도 발표했지만 기업들 대출 이자 부담 이런 것들 엄청 늘어나는 것도 호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하고 금융 안전 측면도 확실하게 이 안에 지금 단도리를 잘하고 갈 때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만큼 금리를 역전되거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한들 2018년에 75bp 역전 정도 이번에도 용인할 수 있을 거다. 용인할 수도 있겠다. 네. 예, 자칫 뻔한 얘기로 끝날 수 있는 이 가성비 전략에 오늘 우리 윤여삼 위원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네요. 말 나온 김에 환율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내년까지 확실한 구조적인 경제 침체가 아니라 지금 마일드한 리세션까지 거론할 정도의 경기 둔화 이 네. 정도 상황이면 예. 달러 환율 1,300원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유로가 지금 달러 대비 패리티 예. 1대1 정도 되는 상황까지 왔으면 외환시장에서의 이런 리스크 부담들 그리고 미국 통화 정책이 굉장히 지금 제일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부담도 갖고 있지만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면 미국의 금리 인하로 전환 시점에 대한 기대치들도 당겨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원달러 환율 1,300원이면 지금 2009년 이래로 최고치라고 논의를 하고 그렇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주식시장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리세션만 아니면 사실 환율도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경제 침체에 대한 확률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 때문에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추가적인 네. 이 약세의 룸들을 보고 있고 원화 약세의 룸. 그냥 아주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때 찍었던 고점들 막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면서 1,400원대 콜도 있습니다. 콜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반반이라고 하는 경제 침체 확률이 앞으로 이 3분기 내에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얼마나 다독이면서 연말쯤 갔을 때는 내년도에 통화 정책을 조금 유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1,400원대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방어를 하고 오히려 바닥을 다지면서 내년도 경제의 소프트 랜딩 가능성,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주식이든 원화 가치든 거기서 진바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채권쟁이들이 원래 비관적이잖아요. 네네. 지금 정도 수준이 갖고 있는 함의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분기가 유가도 지금 100불 내에서 수요 둔화 우려들을 네.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게 이 주식과 외환 시장 그리고 금리도 지금 상수원 역할하는 금리는 지금 최근에 채권 시장이 먼저 금리 하락으로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한 불안들을 좀 프라이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하면 저희는 뭐 원달러율 1,300원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상단 정도의 테스팅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윤 의원님, 네. 우리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요거 그냥 간단하게 리포트에서 인플레와 경기 침체 사이에 9월 골든타임 확인하라. 골든타임 의미가 뭐죠? 제가 뭐 말이 앞에 사설이 길었지만 9월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적정하다고 보는 중립금리, 그 네. 적정금리라고 하는 중앙은행의 성장과 물가 추세를 감안한 수지, 미국은 대략 3%, 우리나라는 한 저희 추정으로 2.25%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달의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그리고 9월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들 여건을 보면 다들 이 중립금리 수준 이상을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 이상은 금융시장에 단순히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를 확실하게 누를 수 있는 정도의 압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업들이 금리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달러 강세 때문에 뭔가 들여와야 될 원가 부담들, 저는 이걸 매크로 코스트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거시경제상의 비용들. 이것들이 지난 1년간 누적돼서 쌓여왔는데 기업들이 재고도 있고 선물 선도 거래로 원자재를 확보한 게 있어서 이 비용 부담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누적적으로 제대로 유입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4분기부터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 이 9월 달 내에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타이밍에 중앙은행들이 물가 통제력을 확보하고 이 매크로 코스트가 제대로 유입돼서 경기가 망가지기 전에는 지금 지고 있는 이 정책 긴축 환경을 풀어주는 정도의 중앙은행들이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네. 그 정도 유동성 전환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9월까지다. 알겠습니다.